또 하고 있어. 하지 말랬잖아.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으시죠? 반복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에요. 아이를 혼내려는 게 아니라 실은 걱정이 앞서서 불안이 말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아이한테 어떻게 들릴까요? 아이도 압니다. 자기가 틱을 하고 있다는 걸요. 또 누구보다 멈추고 싶고 그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나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 나를 지지해줘야 하는 엄마 아빠가 하지 마라고 하면 아이는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걸 못 고치지?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거야. 그 자책은 쌓이고 쌓여서 불안이 되고 불안이 커지면 틱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요. 오늘은 부모님이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주면 도움이 되는 말, 그리고 상황별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틱 장애를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불안이라는 단어를 새겨두셔야 합니다. 틱은 불안하거나 긴장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뇌의 기저핵에서 신경 조절을 제대로 못할 때 나오는 게 바로 틱인데요. 이 기저핵은 감정과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따라서 아이가 긴장하면 신경이 흥분하고 틱이 더 발현되는 양상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틱을 지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아이가 자신의 틱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의식하면 당연히 긴장감이 올라가고요. 긴장감이 올라가면 틱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고요. 또 틱이 더 나오면 지적을 더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악순환의 굴레는 주변의 그릇된 말 한마디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와 어울리거나 혼자 차분히 레고 같은 걸 만들고 있을 때 혹시 틱은 어떤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럴 때는 신기하게 증상이 잘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불필요한 긴장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몰두하거나 집중하면 틱은 현저히 줄어드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적합한 부모님의 말과 반응이 치료의 주요한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의원에서의 틱 치료가 두뇌 스스로의 제어력을 찾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면 아이들이 매일 경험하는 자극 환경은 가까이에 있는 가장 친밀한 부모님과의 대화와 소통, 또 반응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틱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아이의 뇌 상태를 직접적으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한 번이라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모님도 달라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그거 하지 마. 또 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아이도 멈추고 싶어요. 이 말은 멈추지 못하는 아이를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반복해서 들을수록 아이는 틱을 내 의지 부족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두 번째,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이 말은 아이에게 수치심을 심어줘요. 나는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생각이 각인되면 아이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더 심한 불안을 느끼고 틱도 더 심해집니다. 특히 학교, 학원처럼 또래가 있는 환경에서 자존감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야.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 틱을 의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억누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억누를수록 반동이 커집니다. 참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재채기를 억지로 참으면 더 크게 나오는 것처럼요. 이 말은 아이를 자책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네 번째, 빨리 나아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부모님의 조급함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도 빨리 낫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라는 생각이 커집니다. 치료 의지가 꺾이거나 오히려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형이나 언니는 안 그러는데 다른 애들은 다 멀쩡해. 비교는 가장 빠르게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틱이 있는 아이들은 이미 스스로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그걸 굳이 확인시켜주는 순간 아이는 더 깊이 위축됩니다. 여섯 번째, 말은 안 해도 한숨, 표정, 불편한 시선. 아이는 부모의 모든 반응을 읽어요. 틱이 나올 때마다 부모가 미간을 찌푸리거나 푹 한숨을 쉬면 아이는 그 반응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엄마가 또 힘들어하는구나,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쌓이면 결국 불안으로 이어져요. 말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정과 태도도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제 반대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내 편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엄마는 다 알고 있어. 네 편이야. 틱을 알고도 내 편이라는 말.
아이에게 가장 큰 안도감을 줍니다. 나의 이러한 모습도 부모님에게는 괜찮구나라는 확신이 아이의 불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춰요. 이 말 하나가 어떤 치료보다 아이의 마음을 확실하게 안정시켜 줍니다. 두 번째, 몸이 잠깐 쉬는 거야. 괜찮아. 틱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친구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오늘 힘들었지? 그냥 같이 있어줄게.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치료에 꼭 필요합니다. 틱을 단순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만 바라보는 부모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곁에서 지지해주는 부모야말로 아이에게는 안정기시입니다. 특히 틱이 유독 심하고 많이 지친 날 아이의 어려움을 일관되게 공감해주는 것만으로 아이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네 번째, 틱이 있어도 넌 정말 잘하고 있어. 틱과 분리해서 아이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틱이 없어야 잘하는 아이, 틱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틱이 있어도 없어도 충분히 훌륭한 아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말은 아이가 틱을 자신의 정체성과 분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틱과 전혀 상관없는 일상적인 질문인데요. 하지만 이 질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강력해요. 엄마한테는 너의 틱보다 너의 하루가 어떠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 아이가 집에 와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취조하듯이 틱에 관한 것이면 좀 곤란하겠죠.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을 통해 집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안아주기.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특히 틱이 심한 날 긴 말보다 따뜻한 스킨십 한 번이 더 효과적입니다. 안아줄 때 등을 가볍게 토닥이거나 천천히 숨 쉬어주면 아이의 호흡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따뜻하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말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마주치는 상황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죠? 실제 상황별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상황 1, 외출 중에 틱이 심하게 나올 때 보통 사람들이 보게 되면 사람들 다 보잖아. 제발 좀 참아.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요. 저기 저 가게 뭐 파는 거야? 같이 가볼까?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은 외출하고 아이 증상으로 인해서 주변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이의 틱이 두드러지면 부모님 마음도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말고 아이의 주의를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돌려주세요. 집중의 방향이 바뀌면 그 순간만큼은 틱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상황, 잠들기 전에 틱이 심할 때 왜 자려니까 더 심해지는 거야? 빨리 자야지 보다는 오늘 하루 수고했어. 엄마가 옆에 있을게. 우리 천천히 자도록 해보자. 일과의 피로와 긴장도만큼 아이들은 자기 전에 유독 틱이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재촉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아이의 증상을 최대한 무덤덤하게 바라봐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나 왜 이래? 라고 물을 때 몰라 그냥 좀 있으면 나아져 라고 얼버무리기보다는 아유 우리 땡땡이가 몸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잠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야. 나쁜 거 아니야. 치료도 받고 있고 분명히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이가 직접 물어볼 때는 솔직하게 하지만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말해주세요. 얼버무리면 아이는 이게 말 못할 만큼 나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황 네 번째,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왜 쟤는 저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쟤는 원래 좀 그래 무시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땡땡이 몸이 가끔 신호를 보내는 건데 놀리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놀아주면 돼. 알았지? 라고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형제가 있는 경우는 솔직하게 틱을 설명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단순히 모르는 척해가 아니라 이해하고 지켜봐 주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꼭 알려줘야 합니다. 치료 참여의 중요한 일원이 된다는 것도 이해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편해지려면 먼저 가정 안에서 틱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경험이 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도 아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전달해야 효과가 있어요.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친구들, 이 시기 아이들은 왜 보다는 안심이 더 중요해요. 복잡한 설명보다 짧고 따뜻한 말이 더 잘 전달됩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몸이 잠깐 그러는 거야. 또는 안아주고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는 아이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런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냥 모른 척하기보다는 필요시에 세부적인 대화도 필요합니다. 너 지금 증상이 뭔지 알아?
뇌에서 신호가 조절이 어려울 때만 나오는 거야. 너 잘못은 아니고 치료하면 좋아져. 또는 오늘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어?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등의 감정적인 살핌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에 대해 틱이라고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증상을 인지는 하고 있대 좋아질 것이라고 일관되게 알려주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학생 이상이 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너무 나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존중과 자율성을 주면서 필요할 때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네가 힘들 때 말해줄래?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틱에 대해 학교 친구한테 어떻게 말할지 같이 생각해 볼까? 치료 방향과 노력에 대해서도 지시보다는 의견을 나누고 상의하는 형식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이상 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해결사가 아니라 지지자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사실 저도 알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매일 이걸 지키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치고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또 말이 나오고 그리고 잠든 아이 보면서 자책하고 치료 중인 아이들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도 아이만큼 힘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라는 죄책감, 자괴감 등을 포함해서 부모님들도 정말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부족한 부모라서가 아니에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아이를 위해 이 영상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당장 내일부터 다 바꾸실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지칩니다. 딱 하나만 고르세요. 가장 자주 하는 말 하나를 오늘부터 바꿔보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말이 자연스럽게 달라질 겁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제일 와닿으셨나요? 또는 실제로 시도해보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비슷한 상황의 부모님들이 서로 힘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